여승 볼 건데 다른 어려운 시도 많지만 얘가 가장 자주 나오고요. 백석의 대표적인 시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백의 필기부터 같이 진행할게요. 자, 백석의 여승이에요. 자, 선생님이 앞 시간에서도 똑같은 수업을 했을 거 아니니? 여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까지 그 전까지 선생님 수업해봤을 때 여승이란 뜻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오늘 오전반에 처음으로 나왔어. 재영이가 여승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는데 혹시 우리 반에서도 여승의 뜻을 아는 사람 틀려도 되니까 한번 찍어봐. 여승이라는 게 뭘까? 약간 이승 비슷한. 이승 비슷한 거. 자, 또 누구? 뭐야, 재현이? 여자 스님이야. 맞았어. 이미 배운 적 있지, 여승. 찍었어? 아니면 배운 적 있어? 찍었는데 맞았어. 자, 여승은 뭐냐면 여자 승려야. 맞아요. 여자 승려. 여자 승려를 우리가 여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승. 여자 여자에 승려할 때 승 들어가죠. 그래서 여자 승려에 대해서 썼어. 백석이란 사람이 썼네. 그래서 백석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봐야겠죠. 거기 아마 제목이 안 나와 있을 거야. 백석의 여승이라고 적을게요. 자, 있어? 아, 있어? 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옆에다 필기하시면 되고요. 자, 백석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조금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시인이었느냐? 묘사적이고 감각적인 시인이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는 대부분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을 많이 들고 오지, 이 사람은 그 상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쓴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시인들이 사랑하는 시인이야.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이건 무슨 말일까? 시인이 사랑한다는 거, 본업을 가지고 있는 거, 동업하는 사람이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어때? 뛰어나고 묘사가 출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시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백석의 여승을 같이 볼 텐데 당연히 현대 시인이니까 우리 자유시, 서정시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격에서는 조금 같이 볼 게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무슨 적? 서사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사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선생님이랑 이제까지 했던 건 서정이었어. 서정에 대해서 그럼 먼저 보자. 반대. 서정. 이라는 거는 뭐지? 나의, 자, 선생님은 이제까지 시만 했는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서정이야. 쉽게 생각해서 시야, 시. 그럼 서사가 이거의 반대라고 했어. 서사는 뭘까? 시에, 문학에 시가 있으면 뭐가 있어 또? 긴 거. 소설이 있죠. 소설이 있죠. 그래서 서사적이라는 건 소설적인 특징을 가진다. 산문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야. 산문적인 거, 긴 거. 자, 서사적이라고 했으니까 소설처럼 마치 이야기, 비화, 뒷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는 그냥 시가 아니라 이 시에 담긴 스토리, 배경이 있어. 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서사적. 그 다음에 애상적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거는 그래도 우리 조금 했지. 애상적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애틋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우리가 애상적이라고 하죠. 애틋, 안타까움. 자, 이렇게 끄덕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알 정도까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각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했죠? 백석은 감각적인 시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주제 같이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주제야.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유관하진 않지만 그래도 써줄게요. 시대가 언제였냐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뭐 광복을 주장하고 있는 시는 아닌데요. 그래도 일제강점기를 기반으로 해서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민중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얘들아 뭐였어? 제목이 뭐야? 여승이지? 이 여자가 승려란 얘기예요. 여승의 삶이야.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주제랑 특징 우리 같이 쓰는 거죠. 특징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 자, 앞에 역자가 붙었다는 거는 반드된다, 역행한다라는 의미죠. 순행의 역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순행은 순서대로 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가는 거면 그거의 반대야. 어디부터 와야 돼? 어디부터 와야 돼? 미래부터 와야 되는데, 자, 현재부터 먼저 오고 여기서는 미래가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과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 순서대로 가는 역행적인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특징,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 관찰자라는 거는 무언가를 관찰하는 거. 걔의 속마음까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걸 얘기하는 거지.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승의 비극적인 삶,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를 통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상의 압축과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상이 뭐지? 시에 나타나는 장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시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를 압축해서 이야기했어.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절제해서 나타냈다. 감정을 조금 절제해서 나타냈다 할 때 그 절제예요. 보이니? 괜찮니? 뒤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필기 다 한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가 길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대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어들이 많이 나와서 해석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그걸 같이 볼게요. 세 번째 특징, 시상의 압축과 절제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넘어갈게요. 왜 의자가 간닥거려? 아니 너무 끼익거려요. 알았어. 여기 옆에 있는 걸 바꿔. 여기 지우개 있는 의자. 68쪽. 슉. 걔는 좀 덜 끼거리지 않을까? 괜찮니? 아니, 여기 이 의자도 있어. 그냥 알겠어. 자, 1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승이 뭐라고 했지? 여자 승려라고 했지? 그래도 다시 한번 쓸게요. 여승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겠습니다. 여자 승려야.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얘들아, 합장이 뭔지 알지? 두 손 이렇게 모으는 거. 그치? 그리고 신임이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 절을 했다란 얘기야.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님, 여승이 합장하고 절을 하는 걸 내가 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시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 시적 화자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 우리 시적 대상이라고 하죠? 주인공이 되는 사람, 시적 대상인 거야. 누가? 여승이. 합장하고 절을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설령 여승의 뜻을 모르더라도 아, 종교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여기 있네요.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지취 뭘까? 취라는 말에서 힌트를 조금 얻어보세요. 맞아, 취 비슷해요. 취나물 할 때 그 취예요. 한자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취나물 이란 얘기야. 취나물이 얘들아 뭐지? 쉽게 생각해서 산나물이야. 산나물. 산에 나는 나물이죠. 자, 이것도 스님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얘들아, 스님은 고기 못 먹잖아. 산채만 먹잖아요. 그래서 아, 스님이 먹는 풀의 냄새가 났다라는 거야. 자, 내음새라는 거는 냄새의 방언이죠. 맡아지는 거야. 무슨 심상이지? 후각적 심상이죠. 그쵸? 후각적 심상이 보여진다. 자, 스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했습니다. 스님의 낯자, 스님의 얼굴이 어때? 쓸쓸해. 그리고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래서 아, 여승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모셔하고 있다. 그거를 내가 봤어. 내가 본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해낼 수 있는 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확실해지겠지만 이 여자가 나중에 여승이 된 거란 말이야. 원래는 그냥 여자였다가 아, 여승이 된 이후에도
이후에도 고통에 시달린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떤 한이 있는 거야. 풀어지지 않는 한이 있는 거야.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구 나왔어?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해서 이게 누구야? 시적 화자야. 나. 백석. 나는 시적 화자가 되겠죠. 화자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얘들아 아까도 봤지만 관찰자의 입장이야. 여승을 관찰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급법인데요. 뭐같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자, 내가 여승을 봤는데 그 여승을 보고 서러움의 감정을 느꼈어. 마치 뭐처럼? 불경처럼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불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마하반야빌 그거지. 그게 불경이야. 이게 불경. 그 불경이야. 그 불경처럼 서러워졌대. 불경 느낌이 어때? 약간 딱딱하고 조금 애달픈 느낌이 약간 있어.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불경이 서러운 느낌의 곡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렇게 서러움을 느낀 까닭은 왜일까? 여승의 얼굴을 봤는데 무언가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같이 안타까워진 거야. 그래서 여승의 근심 때문에 나 또한 서러워질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1년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이 사람이 여승인데 한이 있다, 사연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았어. 그럼 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다음 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이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어.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미안. 현재부터 시작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온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났어? 승려를 만났어. 여자 승려를 만난 모습이야. 적어볼게요. 여승을 만난 나. 시적하자 나. 그래서 현재로부터 우리 과거로 갑니다. 역순행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B로 넘어갈게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넌판이라고 되어 있어. 자, 평안도야 얘들아 어딜까요? 일단 우리가 아는 지명이 아니야. 경기도 강원도가 아니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자, 북한의 평안도라는 곳에서 어느 산 깊은 금넌판이라고 했어.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어. 일제강점기니까 아직 남북이 나눠지기 이전이구나. 그때 평안도 북쪽에서 좀 추운 지역에서 깊은 금던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던판이 뭘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한자인데 금하면 알고 있는 한자 하나 있잖아. 쇠금, 금할 때 금이야. 그래서 이건 금광일터. 금광일터라는 게 뭐야? 금을 캐는, 채광하는 곳의 일터야. 그게 어디 있어? 북한에 있어. 그 금던판에서 나 시적 화자가 내가 누구한테서 파리한 여인한테서 옥수수를 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파리하다라는 표현은 날아다니는 그 파리가 아니라 파리하다, 헬스하다, 야위어 보이다, 안타까워 보이다를 우리가 파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스, 야윈, 안색이 좋지 않음, 그걸 우리가 파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말라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거지. 파리한 여인한테서 옥수수를 샀대. 얘들아, 여기 나오는 여인 누구밖에 없었어? 아까 봤던 여승밖에 없잖아. 그 여승한테서 뭘 샀대요? 옥수수를 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여승이 되기 전에 그냥 여인이었을 때 얘를 만난 적이 있어. 북한 금강일터에서 만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여인은 나 어린, 여기서 나라는 건 아이가 아니라요, 생략이 된 거야. 나이야, 나이. 나이가 어린 딸아이도 가지고 있어. 엄마야, 딸아이를 딸이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자, 딸이며라는 건요, 때리며야, 때리며. 자, 아동학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상황을 잘 보세요. 때리면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누가? 여인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울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차다. 무슨 심상이야, 얘들아? 느껴지는 거. 촉각적 심상이지. 이제 이거 알지? 촉각이고, 그 다음에 울다라는 거는 뭘까요? 들리는 거예요. 청각이죠. 청각이죠. 다른 친구도 알고 있지? 유진만 수업 듣는 거 아니지? 알고 있지? 자, 두 가지의 심상이 같이 나왔어. 뭐야?
그치, 공간각적 심상이야. 거기까지 우리 잘했어요. 공간각적 심상. 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차게 울었다 되어 있어. 차게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자, 그러면 울었다가 더 중요하다 손. 좋아, 맞았어. 자, 내가 이 여자가 운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 청각의 촉각화라고 할 수 있죠. 청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촉각이란 걸 가져왔어. 그만큼 이 여자가, 이 여성이 서럽게 울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여자가 옥수수를 팔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딸아이를 약간 때리면서 울었어. 왜 울었을까? 이 여자의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쓸게. 여인의 슬픔. 일단 뭘로 인한? 가난으로 인한 슬픔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이 남자가, 아마 남자겠죠, 백석이니까. 백석의 입장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추운 날 와가지고 옥수수나 팔면서 옆에 딸아이를 낑기고 있어. 이 말은 자식을 생기판에 데리고 나와야 될 정도로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는 물건도 봐. 대단한 게 아니야. 옥수수나 팔고 있단 말이야.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굉장히 가난하고 안타까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재에서 어디로 가? 내가 이 여자를 만난 적이 있지. 역순행적 구성 어디야? 과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밑에다 조금 쓸게요. 가난으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을 만나. 가난으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을 만나. 잘 안 보이죠? 가난으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슬슬 사연이 밝혀지는 거야. 이 여자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자, 넘어갈게요. 시로. 다음 년, 3년.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아이고, 잡았어.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섣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있는 걸 잘 보세요. 무슨 벌이야? 일벌이야, 일벌. 꿀벌 할 때 그 일벌. 꿀벌같이, 일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퀴즈. 자, 지아비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자. 첫 번째 뜻, 아버지. 두 번째 뜻, 남편. 자, 1번 갔다 하는 사람 손. 그 다음에 2번 갔다 하는 사람 손. 자, 앉은 사람 뭐야? 중립종도 잘 모르겠다? 자, 얘들아, 알아두세요. 지아비는요, 앞에 지자가 붙었잖아. 지아비, 자신의 아비, 남편이야, 남편. 남편이에요. 아버지라고 오인하는 친구들이 있어. 지아비라는 거는 여자, 아내의 입장에서 나의 아비, 옛날 표현이니까. 그래서 남편이야, 남편. 남편. 약간 가부장적인 표현이긴 하죠. 어쨌든. 남편을 기다려서 남편을 기다렸는지 모레 10년이 갔다라고 했어. 그럼 이 여자는 남편을 기다렸어. 어떤 남편? 일 나간 남편을 기다렸어.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거야.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나와있지.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들아, 지금 시대 상황이 언제라고? 일제강점기라고 했어. 일제강점기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가겠지.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 여인의 심정이 어때? 수입원도 없고 자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를 찾아 나선 거지. 자기 남편을. 그래서 여인의 슬픔, 가난의 원인인 거지. 아버지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 남편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여인의 슬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린 딸이 있었지. 어린 딸은 이렇게 표현했어.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자, 이 시가 되게 슬픈데, 자, 이 여자의 슬픔의 원인 두 번째는 아까 그 어린 딸이 있었지. 옥수수 같이 팔려 나왔던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았대. 도라지 꽃이 좋아서 어디로 갔어? 여기가 포인트야.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얘기야. 내가 잘 모르더라도 무덤이란 말이 있잖아. 돌로 된 무덤으로 갔대. 그럼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딸의 죽음. 근데 딸아이가 죽어서 돌무덤으로 갔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서 도라지 꽃이 좋아가지고 무덤으로 갔대. 그래서 꽃이라는 제재를 가져와가지고 죽음을 조금 어떻게 했지? 미화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지. 시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의 미화.
이런 부분이 백석이 강박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도라지 꽃이 좋아서 마치 아이가 무덤으로 간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지금 아버지, 자기 남편도 떠났고 심지어 어린 딸도 죽었어. 이런 걸 갖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한자성어로 뭐라 할까 얘들아? 그치,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아니, 상. 설상가상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 있던 연애 사연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 이 여자가 북한으로 가서 옥수수를 팔았던 이유는 아마 남편이 일하는 쪽이 금광 쪽이었겠죠. 그래서 그 금광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이제 어쨌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딸이랑 같이 옥수수를 팔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어? 내가 봤어. 시적 화자인 내가 본 거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 이 여자가 그러고 나서 아이까지 잃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옥수수를 팔던 과거보다는 조금 더 현재에 가까운 거지? 좀 더 현재에 가까웠어. 어쨌든 그래서 지아비와 딸을 잃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슬프죠? 이 시 되게 슬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을 같이 볼게요. D.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설게라는 말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형태를 잘 보세요. 설게, 섭게, 뭐야? 그치? 잘하네.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대. 근데 얘들아,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라고 표현을 했어. 이거는 산에 사는 꿩이겠죠? 걔가 사실은 어떻게 우는 거야? 걔는 본능에 따라서 그냥 우는 거야. 우는 건데 그거를 내가 괜히 서럽다라고 표현을 했어. 지금 이 시에서 가장 서러운 거 누구야? 나도 서럽지만 여승도 가장 서럽겠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감정을 어떻게 한 거지? 이입한 거지. 기억나요?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감정이입이죠. 나의 감정, 저 여승의 감정을 어디에 이입했어? 산꿩이라는 자연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 이입을 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여승의 심정, 여승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슬픈 날이 있었다. 슬픈 날이 있었대. 어떤 날이냐? 산에 있는 절이야. 스님들이 있는 절에 마당귀라는 표현이 있어. 마당귀라는 거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마당에 있는 귀퉁이, 마당 귀퉁이. 그쵸? 마당 귀퉁이에 여인 나왔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이게 처음에는 여인이었어. 근데 이 여인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승이 되었지? 그게 바로 사연이야. 머리오리라라는 거는 그냥 머리털이야. 머리카락이 모처럼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이거 원래 시 원문은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마 자관 때문에 이게 내려온 것 같아.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머리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지. 그치? 스님이 되기 위해서. 스님이 되기 위해 머리를 자름. 근데 어떤 거에 비유했어? 눈물 방울과 같대. 다른 것도 아니고 눈물 방울이야. 얘가 원해가지고 진짜 득도하기 위해서 승려가 됐다기보다는 얘가 어떤 상황이야? 딸도 잃고 남편도 잃고 슬프니까 득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겨워서 승려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여인의 기구한 삶. 기구하다는 거 안타깝고 이상한 삶이란 얘기죠. 기구한 삶을 보여줘. 눈물 방울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얘들아 무슨 심상? 눈물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눈에 보여져? 시각적 심상. 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슬픈 날이지. 어떤 날이야? 이 여자가 여인에서 여승이 된 날. 어쩔 수 없이 슬픔과 한 때문에라고 적자. 한 때문에 여승이 됨.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슬픔과 한 때문에 여승이 되었다. 여자 승려가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슬픔 한 때문에 여승이 됐다라는 과거로 마지막에 이어진 거죠. 그럼 정리해보자. 맨 처음에 어땠어, 얘들아? 맨 처음에 내가 여승을 만났지. 이미 승려가 됐어. 그러면 현재야. 내가 얘를 봤는데 그 전에도 한번 봤어. 얘가 옥수수를 팔 때, 그 다음에 지아비하고 딸을 잃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여승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온 거야. 됐어? 이래서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과거로 갔다. 됐나요? 이해됐죠? 시가 조금 슬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하나만 조금 풀어볼게요. 문제가 2개밖에 안 딸려있긴 한데 184번을 같이 볼게요. 183번은 좀 쉽고, 자, 윗글을 보기와 같이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 내용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적절한 거 고르기. A에서는 시적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했다. 맞지? 내가 여승을 관찰하는 거니까 맞아. 여승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치, 걔가 합장하고 절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묘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맞죠? 가 맞고. B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적 대상의 비극적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 파리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얘가 얼마나 헬쓱하고 말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거 맞죠? 시각적 이미지 맞고. 자, C는 시적 화자의 비극적인 사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 그치? 딸아이도 죽고 지아비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라고 했으니까 비극적인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약간 이 문제에 조금 오르긴 한데 시적 화자라기보단 대상에 가까운데요. 이거는 약간 통칭해서 쓴 것 같아. 여기서는 구분을 딱히 안 짓고. 그 다음에 D에서 시작하는 과거에 대한 치열한 자기 성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D는 마지막 뭐였어? 얘가 여승이 되는 장면이었지. 근데 이게 치열한 자기 성찰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슬픔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여승이 된 거지 치열하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답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윗글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배치한다면 그치, 역순행적 구성이니까 자, 현재 과거로 갔지? 뭐부터 먼저 와야 돼? B, 그 다음에 C, D. 이 순서대로 현재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와야 돼? A로 와야 되죠. 그럼 정답은 가나다마 해서 4번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백석의 여승 이해됐죠? 이 시 자주 나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셋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굿비 마저 합시다. 자, 볼게요. 얘들아, 사실 이제까지 했던 비문학은 장난이었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죠. 여기부터가 진짜죠. 자, 그래서 할 건데 얘들아, 설마 지금 한번 싹 봤는데 그런 친구가 드물어. 선생님이 맨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 했지? 문단 나누기 하면서 푼 사람 있어? 자, 얼른 나눠봐요. 지금 나눠봐요. 문단. 자, 인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나누세요. 1, 2, 3, 4. 거의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눈에 보기 쉽게. 이거는 조금 짧은 편이라서 알아보기가 쉬운데 나중에 진짜 비문학 지문 만나보시면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선생님 분필이 어디 갔을까? 이게 다였나? 그런가 보네. 여기. 자, 볼게요. 같이 볼 텐데 몇 문단이에요, 총? 5문단. 네, 5문단이죠. 짧게 4, 5문단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문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문이라서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사회나 혹은 과학에 비해서 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론적인 내용이라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사회 나왔어. 언제? 중세사회야. 과거죠? 중세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져? 단일한 가치로 통일된 절대주의적 사회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단일된 가치로 통일된 게 절대주의적 사회래. 절대라는 건 뭐야? 하나의 기준이 있잖아? 그거 말고는 다 틀렸단 얘기야. 그게 절대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가치로 통일된 게 절대주의적 사회다. 뭐가 얘들아? 방금 전에 봤잖아. 중세사회가 절대주의적 사회란 얘기야. 그래서 중세사회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외국으로 치면 기독교 같은 것들이 있죠. 하느님이 하나 있고 하느님 말고의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게 중세였어요.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야. 우리 사회로 넘어가서는 어떤 거야? 얘들아,
우리 사회는 뭘 중심으로 두고 있지? 다양성이야. 인정이야. 너가 그래? 인정. 너가 그래? 인정. 이거야. 그래서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뭐가? 방금 봤던 현대사회가. 인정해준다란 얘기야. 중세에서 하나의 독점권에서 여러 가지의 분산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왔어요? 조선의 건국과 함께 라고 이야기를 했어.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래로 유학이죠 결국. 그래서 조선 성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체크해줘야지. 조선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늘이 인간에게 준 본성이 착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는 상식선으로 알아둡시다. 자, 원래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착하다라고 본 거 맹자의 사상 뭐야? 성선설, 그치?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순자의 성악설이 반대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거. 자, 하늘이 인간에게 준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을 뭐라고? 성리학에서는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성선을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조선 성리학자들의 생각인 거야. 자, 근데 조선 성리학자라고 했을 때 조선이라는 시대에서부터 우리 알 수 있어요. 현대야, 중세야, 얘들아? 조선. 설마 조선이 현대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현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당연히 중세죠. 중세 시대라는 거니까 중세 시대면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절대야, 상대야? 절대라고 이야기했잖아. 절대예요. 절대주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겠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뭐라고 나왔어? 성선을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대잖아. 인간은 무조건 선한 거야. 선한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것을 수양과 교화의 근거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세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불문항에서 지세대명사 뭔지 정확히 알라고 했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뭘까? 그치. 앞에서 나왔던 거. 성선설을 수양과 교화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선설 써줄게요. 성선설 같은 말이죠. 이걸 수양과 교화, 수양이라는 건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갈고 닦는 걸 수양이라고 하고요. 교화라는 건 뭐지? 무언가 잘못된 민중들한테 무언가를 새롭게 알려주는 거, 개화시키는 거, 교화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수양과 교양의 근거를 삼았다. 그렇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선미가 가르치는 거야. 너가 나쁜 짓을 했어. 다른 사람 친구한테 과도한 장난을 쳤어. 근데 너가 이렇게 장난을 친 건 너가 진짜 나빠서가 아니라 너는 원래 착해. 성선설이지. 원래 착한데 잠깐 나쁜 길에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개과천선하면 고쳐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화로 쓰인 거야. 됐어요? 원래 너는 착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고화로 쓰였고, 그러나 했어. 자, 역점. 그러나 그랬는데 불교와 양명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네. 자, 불교와 양명학도 빼놓을 수 없는 조선의 종교였죠. 자, 불교 알고 있을 거고, 양명학은 쉽게 생각해서 약간 실천적인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학문에서 이러한 인간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단어죠. 의심을 품고 있었대.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니까 지원아, 이거는 절대일까요? 상대일까요? 앞에 있었던 게 절대이니까 이거의 반대는 뭐야? 그치. 상대적인 인식을, 상대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란 얘기야? 불교와 양명학이란 얘기야. 그쵸? 그래서 의심을 품고 있어서 만약 성선의 가치관이 파기됐어. 사람은 원래 선한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 불교와 양명학이 우세해서. 그러면 선악 판단이 불가능한 혼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치? 이제까지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화를 어떻게 했어? 너는 원래 착해. 너 원래 애가 착한데 지금 잠깐 나쁜 길에 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지. 사람은 원래 선하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버리면, 파기해버리면. 자, 그래서 선악 판단이 불가능한 혼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했어? 고민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수를 했겠지. 상대주의로 안 가려고 했겠지. 그래도 상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상대주의는 뭐라고 했어? 현대사회의 특징이야. 발전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상대주의로 흘러가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딪혔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선 성리학자들에게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대응은 조선 전기 동안 중요한 문제였다. 그치?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성선설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 판단의 여부가 흐려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야. 자, 상대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거 결국 여기서 가리키는 거 뭐예요? 위에 나왔던 거겠죠.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었어? 학문.
그치, 불교랑 양명학이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불교와 양명학 같은 것들이 대두되는 거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 어떻게 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했으면 논의를 했겠죠. 그 논의가 2문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세와 현대의 차이, 그리고 조선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 사고관이 이제부터 상대적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단 17세기 말 시작된 호락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메인이죠. 호락 논쟁. 자, 17세기 말 조선 때 시작된 호락 논쟁이라는 게 있대.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논쟁이죠. 무언가 이론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호라는 거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호서이고요. 이거는 낙하 할 때 그 낙하야. 얘네들이 뭐였냐면 호서는 지금의 지방으로 치면 전라도이긴 한데 호서지방, 호남지방 해서 전라도긴 한데 이때 당시에 가리키는 건 충청도였어.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충청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낙하라는 거는 낙양, 서울 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호락, 우리 두 법칙 빼고 호락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얘가 호라는 호론 뒤에 나오죠. 호론이라는 건 충청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었어. 그 다음에 낙이라는 거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 서울의 학자들이. 그래서 호락 논쟁이야. 어쨌든 호락 논쟁이 뭐냐면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대응이면서 자,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잖아. 어떻게 대응을 했냐? 호락 논쟁으로 대응을 했대. 그 다음에 성리학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 상대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 논쟁이었다. 이게 뭐라고? 호락 논쟁이라고 했어. 자, 호락 논쟁이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과거에서 중세에서 현대로 갈 때 상대주의적 가치로 넘어가는 건 필연적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맞아야 되는 운명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 상대주의의 가능성, 그치? 뭐지? 방금 전에 봤었던 우리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아닌 절대주의적 가치관인 성리학도 상대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필연적으로. 됐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호락 논쟁이라는 거는 상대주의가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야. 자,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본성인 인성과, 자, 인간의 본성은 인성이라고 한대. 그치? 그 다음에 타의 존재의 본성인 물성, 물건의 성리. 자, 다르다고 주장하는 인물성 이론, 인물성 이론이라는 게 있었대. 그게 다른 말로 했을 때 뭐라고? 호론이래. 호론이라는 게 있었어. 자,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읽어볼게요. 근본적으로 서로의 본성은 같다는 인물성 동론이라는 게 있었대. 다른 말로 낙론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 호락 논쟁이었으니까 호론과 낙론의 논쟁인 거 맞죠? 걔네들을 같이 해가지고 호락 논쟁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따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 알기 쉽게. 호락 논쟁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서 방금 전에 봤던 호론이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했을 때 인물성 이론. 자, 이렇게 띄어서 쓸게요, 선생님이. 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뭐라고 봤어? 인성하고 물성이 어때? 다르대. 물성이 다르대. 자, 일단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낙론이죠. 낙론. 인물성 동론. 이라는 게 있었어. 얘는 어떻다고? 서로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같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거야.
눈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여기서 일단 한자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거는 무슨 논리에 이론할 때 그 이론이 아니야. 자, 무슨 논리인데 이거는 다를 이자야, 다를 이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인성하고 물성이 다르다며. 그치? 다른 거야. 인과 물성, 인성과 물성이 다른다라고 해서 이론인 거고, 뒤에 있는 건 동문이야. 같애 동자잖아. 같대. 됐어요? 이름을 풀면 이런 거야. 자, 이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우리 반에 나는 도벽이 있다. 도둑질하는 사람 있나요? 없겠죠. 지원이를 쳐다봤네. 지원이로 한번 해볼게. 지원아, 너가 진짜 도둑질을 하겠다는 건 아니야. 자, 예시를 들기 위해서. 자, 지원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해볼까? 옆에 있는 재현이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해봅시다. 재현이의 물건을 도둑질했어. 지원아, 재현이한테서 뺏고 싶은 거 있니? 없어요? 휴대폰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뺏었어. 재현이가 막 울고 있어. 자, 재현이 위로해줄 사람 누가 위로해줘? 아인이가 위로해준다고? 아인이가 위로해준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재현이, 울고 있는 재현이를 갖다가 아인이가 위로를 해줬어. 이렇게 해볼게. 다르게 표시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줬을 때 이런 상황을 보고 호랑 논쟁에서 살펴보는 각각의 입장에서 보자. 자, 호로는 뭐라고 했어?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 지원이를 한번 봅시다. 지원이가 도둑질한 행동에 대해서 호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자, 지원이가 원래 나쁠까? 원래 천성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도둑질을 한 걸까? 아니야. 자, 호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왜? 인성하고 물성은 다르니까. 자, 인성이라는 건 뭐지?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은 어때?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보는 거야. 얘가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닌데요. 착한 애인데 잠깐 나쁜 길로 들어서, 아까랑 비슷해. 나쁜 길로 들어서 잠깐 나쁜 물성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지. 얘는 원래 착한 애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얘랑은 다른 거예요. 됐나요? 원래 착한 거고 지금 한 행동이랑 다른 거야. 반면에 낙론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지. 나쁜 짓 했어? 그럴 수 있지. 얘는 원래 나쁜 애인가 보지.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인성과 물성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이니에 대해서 봅시다. 자, 호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인성과 물성이 다를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봐봐, 이렇게 착한 애도 있잖아. 인성을 그대로 실현한 애도 있잖아. 라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낙론에서는 인성과 물성, 그래, 착한 애도 있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적인 특징을 갖지. 아까 중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인성은 절대적으로 어떤 선함에 있는 거지. 선함에 있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절대주의적인 거고. 아까로 따지면 중세야, 현대야, 얘들아? 중세지. 자, 그 다음에 낙론이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얘는 그렇고 쟤는 그런가 보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상대. 이해가 조금 됐나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호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어. 호론은 불교 양명학 등이 불러일으키는 성선의 절대성 약화를 우려하였다라고 했어. 얘들아, 아까 불교 양명학이 절대라고 했어? 상대라고 했어? 잘 생각해보세요. 상대라고 했지요. 상대라고 했지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어. 걔네들이 불러일으키는 성선의 절대성 약화. 그렇겠지. 얘네들은 상대주의적인 거니까 성리학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선의 절대성 약화를 우려했다라는 거는 성리학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이 뭔데? 절대야, 상대야? 성리학자. 절대지. 절대성이 흔들릴까봐 절대성의 흔들림을 우려했다. 절대성이 흔들림을 우려했다라는 거는 내가 상대성을 더 중요시해, 절대성을 더 중요시해? 절대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성 약화를 우려했으니까 나는 절대성에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을래. 인간은 그래도 본성이 선해. 물성이랑은 분명히 달라.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호로는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 즉 인성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봤어. 절대성인 거야. 기본으로 하여 인간 본성인 성선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인간은 원래 착하다. 이건 물성이랑 다르다. 그래서 절대주의적 관점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쉽게 생각해서 기성세대의 발언인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됐나요? 이게 호론이야. 이게 호론이야.
자, 반면에 낙론 이야기 안 했잖아. 낙론은 현실적 대응 방법이 호론과 달랐대. 어떻게 달랐느냐? 낙론의 선조격인 김창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낙론을 주창한 사람이겠죠? 김창엽은 호론의 주장을 따를 경우에, 호론의 주장, 절대주의적인 주장을 따를 경우에 발생할 도덕적 규율에 의한 억압과 욕망의 질식 상태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 자,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도덕적인 규율에 의한 억압과 욕망의 질식 상태. 자, 아까 호론에 대해 생각해봐. 아까 지원이가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호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얘 원래 착한 애야. 얘가 좋은 길로 가기만 한다면 얘는 좋은 물성을 가지게 될 거야. 원래 인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호론에서 중요시하는 건 뭐겠어? 원래 본성, 성선을 되찾을 것을 중요시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적 규율에 의한 억압이 있겠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친구 도와야 된다, 이런 규율이 있을 거 아니야. 욕망의 질식 상태. 내가 사실은 친구를 빼앗고 싶어. 친구한테 장난치고 싶어. 그거를 참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당연히 호론에서 성선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인 거지. 그거를 낙론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봤겠죠. 반대하니까. 자, 낙론은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했어. 상대주의. 그래서 즉 욕망은 부정되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엄연한 현실이야. 걔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욕망을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정해. 자, 아까 뭐랑 닮았지? 착한 애 있어? 나쁜 애 있어? 이런 식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욕망을 인정하는 거야. 발현하는 걸. 그래서 결국에 낙론은 모든 사물마다 고유한 각각의 가치. 나쁜 애도 있고 착한 애도 있고 걔 각각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였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얘는 무슨 주의적? 상대주의적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자, 이러한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결국 낙론이 가지는 의의는 뭐냐면 고유한 가치를 지닌 모든 사물을 관찰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대도하였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기존에는 어떤 하나의 옳은 질서가 있다면, 성선이 있다면 다른 거는 다 틀려 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서는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인정해 주는 거니까 하나가 중요해진 게 아니라 다양성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각각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탐구하려고 했다라는 게 낙론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조금 원론적인 얘기라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봅시다. 3문단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 낙론이라는 게 영향을 줬어요. 19세기 조선 성리학자들한테 영향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줬느냐? 자, 19세기 조선 성리학자들 나왔어. 표시해주고. 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낙론의 주장은 그치? 각각 상대성을 다진다라고 했어. 낙론의 주장, 오케이. 이걸 통해서 사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존까지는 관심 없었던 개개인의 특별성, 고유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얘기야.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설가죠.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고증을 통해 과거의 사물에 대해 철저하게 탐구하자 하였고, 사물 탐구가 포인트야. 그 다음에 최한기란 사람은 어떻게 했어? 김정희와 달리 사물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리, 천문, 의학 등의 서양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연구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지. 중요한 건 둘 다 사물을 탐구하려고 했다라는 점에 있어요. 사물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뭐야 얘들아? 낙론이 준 영향이지. 낙론으로 사물 탐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누구? 조선학자. 낙론으로 사물 탐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조선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5문단.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조선 성리학자들은 근대의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했어. 얘들아, 자연스럽게 중세에서 현대로 오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넘어가야 돼? 절대에서 상대로 넘어간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어. 뭐가? 호론 논쟁에 특히 호락 논쟁을 통해서 낙론을 중점으로 해서
그치? 그래서 쓸게. 호락 논쟁의 낭론을 통해서 상대주의적으로 넘어가려고 했지. 근데 지금 조선이에요. 조선 후기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하지만 봉건조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탈피의 순간에 다 왔는데 일본의 강점으로 일제강점기가 들이닥쳐서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잃은 거야. 그치? 역사적 학문적 단절을 맞게 됨으로써 이러한 노력엔 더 이상 발전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중세에서 현대로 갈 때 차이점,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었던 조선 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고자 했는가, 그리고 호랑 논쟁에서 호론이 무엇이고 낭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해 조금 됐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볼게요. 1, 2번은 조금 쉬웠는데요. 선생님이 보기에 3번이 조금 풀만해서 3번을 같이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연한 박지원이에요. 이 사람 자주 나오죠. 호질이라든지 양반전이라든지 허생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조선의 실학자였죠. 실학자여서 이 사람은 실용적인 게 좋았어. 약간 급진파야. 그래서 허생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소설이죠. 통해 당대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에서 등장인물만 예쁘게 꾸미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어. 그래서 글 공부에 매진하는 허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허생, 선비야. 상업행위로 이룬 거대한 부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변씨라는 부자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돈 엄청 벌어. 그리고 그 돈을 당시에 가난했던 도적들한테 나눠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완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어.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청나라를 오랑캐로 규정한 북벌론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던 당대의 지배층을 맹공격하였다라는 얘기야. 누가? 허생이. 자, 일단 읽어볼게. 특히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파의 주장에 이러한 박지원의 사고가 큰 영향을 주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기에 있는 내용인 거야. 자, 여기 허생전에 나와 있는 허생은 어떤 인식을 가지냐면 북학론을 가졌어. 북학파야. 북학파, 북학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지배층은 어떤 인식을 가진다고 했지, 얘들아? 북벌론이었죠? 자, 이거는 역사적인 지식이 살짝 필요한데 우리가 호란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청나라랑 싸웠어요. 맞아요? 청나라랑 싸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 져가지고 사대 관계를 맺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감정은 어땠어? 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 청이 우리의 원수가 됐지. 그래가지고 지배층의 대부분 북벌론, 청을 어떻게? 정벌해야 된다 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박지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야. 북학파야. 아무리 청나라가 나쁜 거라고 해도 청나라한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 배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 지피지기 백선백승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일단 청나라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누구의 상상이야? 박지원이야.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근데 이거를 어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호랑 논쟁의 입장에서 같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북학파하고 북벌론, 북학론이라고 쓰자. 똑같이. 자, 북학론과 북벌론에서 절대와 상대를 한번 나눠볼게요. 북벌론은 절대일까 상대일까? 북벌론은. 자, 잘 생각해봐요. 북벌론이라는 건 청나라에 대해서 배척해야 된다. 청나라는 어때? 나쁘다. 청나라는 나쁘다라는 절대적인 인식을 자리로 해서 북벌론이 생긴 거야. 그럼 뭐지? 절대인 거예요. 절대적 특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북학론이라는 건 뭐지? 내가 상대적으로, 자, 물론 청나라가 나쁜 점은 분명히 있어. 하지만 청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 우리보다 뛰어난 학문 실력이라든지 우리보다 뛰어난 문화재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상대적으로 본 거야. 이거는 뭐야?
상대성을 가지는 거지. 됐어? 자, 상대성에서 조금 더 멀리 가면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상대성을 가지는 거 아까 호론이야, 낭론이야? 그 낭론? 낭론이야. 그치? 낭론과 가깝다라고 보는 거야. 누가? 북학론이. 그 다음에 북벌론은 절대, 즉 호론이랑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조금 풀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죠.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허생은 인물성동론이라고 되어 있어. 의 태도로 청인을 마주하고 있군, 인식하고 있었겠군 이라고 해서 인물성동론이 뭔데 얘들아? 낭론이지. 낭론이지. 상대지. 상대 어딨어? 그쵸. 상대적인 이론으로 봤다는 얘기죠. 낭론의 태도로 청인을 인식하게 있었겠군. 맞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했을 때 북학론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북벌론은 낭론보다는 호론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겠군. 낭론이 뭐예요? 북학론이 낭론이잖아. 그치? 이게 낭론이야. 그 다음에 얘는 절대적인 특징을 가져. 그러니까 호론에 근거한 거 맞죠? 자, 북학파와 지배층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점이 달랐겠군. 자, 북학파하고 뒤에는 일부러 북벌론이라는 말을 안 썼어. 지배층이 아까 뭐라고 했어? 북벌파, 북벌론이라고 했잖아. 북벌론은 당연히 청에 대한 인식이 달랐죠? 배워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달랐지? 자, 그 다음에 4번. 지배층은 조선인과 천인의 본성을 모두 선선으로 받아. 자, 지배층에 있던 얘들아 뭐예요? 북벌이야, 북학이야. 북벌이잖아. 북벌이니까 호론의 입장이야. 호론의 입장에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청인은 나빠. 얘네들한테 배울 건 없어. 라고 봤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조선인과 청인의 본성을 모두 성선으로 본 게 아니라 누구만? 조선인만 봤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호론이라는 게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절대적이라는 거는 하나의 가치를 두고 그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입장에서는 성선설이 맞는데 청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성악설이로 보는 거야. 어쨌든 절대적이라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죠? 둘 다 절대적이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박지원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겠군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오케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라고 본 거 어디야? 낭론이잖아. 낭론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었겠죠. 왜? 아까 낭론이 어디 있었어? 북학론에 있었잖아. 됐나요? 정답은 4번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과학적인 질문이나 기술 질문이 아니라서 그림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최대한 풀어 설명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됐을까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숙제는 2, 3, 4 풀어오시는 겁니다. 1 안 풀어온 친구는 1, 3, 4를 풀어오면 되겠죠? 2, 3, 4요? 응. 2, 3, 4. 2, 3, 4니까 저기까지네요. 165쪽까지. 네, 끝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우와.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